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깜깜한 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이번에도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는 계좌를 이용당해 돈을 벌게 됐을 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긴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김 여사 본인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 것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지난 4년 반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에 대해 계좌를 제외하곤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대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된 지 4년 반 만에 검찰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는 수익을 얻으려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여사 같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모 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손 씨는 단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 주가 조작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도 있지만 김 여사는 그런 정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계좌 추적은 했지만 김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역시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줬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이런 검찰조차 의심스러웠다고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이 8만 주를 매도해달라 준비시키겠다고 하자 그로부터 불과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오고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기억이 없다는 김 여사의 해명을 채택하며 오히려 김 여사를 두둔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연이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 지금 처리하고 전화 줄 것 같다는 문자가 오갑니다. 3분 뒤 김건희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10만 주, 3억 원어치입니다.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전화로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라고 하자 김 여사가 체결됐죠 라고 답합니다. 사흘 뒤에도 선수들의 문자가 오갑니다. 8만 개 매도해달라 하라, 준비시키겠다, 매도하라고 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증권사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 여사는 알겠다고 답합니다. 주가 조작 선수들이 움직인 날마다 김건희 여사가 주문을 낸 겁니다. 법원은 두 거래 모두 물량과 시간을 짜고 친 통정 매매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주문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연락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심은 들지만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먼저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공범들 진술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권 전 회장이나 이종호 씨 진술을 김 여사 무혐의 근거로 든 겁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에게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권오수 전 회장과 연락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을 더 캐묻지는 않았냐는 기자 질문에는 수사팀은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이 인정한 전체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는 모두 47건, 절반 가까이 연루돼 있습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주가 조작 선수들의 작전과 김 여사 주문은 우연히 시간이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거나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는데요.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검찰이 이렇게 피의자의 말을 순순히 다 믿어준 사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공개한 주가 조작 공범들 진술입니다. 김 여사는 아는 게 없지. 권오수가 팔아라 하면 팔았을 것. 김 여사만 괜히 피해자고 그냥 원오브 데미지. 김 여사가 단순 계좌주 정도였다고 검찰이 공범들 진술로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드러난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는 도피 중 편지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공범들 가운데 김 여사만 빠지고 나머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검찰은 솔직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김 씨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다면서도 김 씨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몰랐을 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또 김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등을 묶어 BP 패밀리로 불렀습니다. 한 배를 탔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BP 패밀리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건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주포 이모 씨와 김 여사의 돈 거래 성격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던 201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예전 수사팀은 주가 조작 도중 발생한 손실 보상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와 이 씨 모두 손실 보상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면서도 어떤 명목으로 오간 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아이디어로 나온 물음표인데 허점이 많다며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10억 원이 든 계좌를 이 씨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전문성 없는 일반 투자자에 가깝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투자로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씨 9억 원, 모두 23억 원을 벌었다는 한국거래소 보고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시기에 벗어난 기간도 있고 주가 조작과 정상적 매매가 뒤섞였다며 얼마를 벌었는지 산정하기도 어렵고 검찰 수사 범위도 아니라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 사건 결론이 나기까지 검찰은 4년 반이란 시간을 흘려보낸 셈입니다. 그 사이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만 4명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마치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를 원치 않는다는 듯 미적거리며 증거 확보 실패를 자초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치만 보다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게 끌려다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5달이 지나서야 첫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무렵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씨와 한 달간 40차례 연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된 건 그해 10월부터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이듬해 말 주범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김 여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미래에셋 계좌는 자신이 직접 거래했다고 답했지만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두 번째 질문지를 보냈지만 답변은 1년 뒤에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수차례 재촉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대면 조사는 고발 4년 3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니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조사했습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출장 조사를 주도한 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 대통령 총장 시절 대변인이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두고 용산과 갈등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물갈이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출장 조사가 충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김 여사가 10년 전 일이라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올백대는 거쳤던 수사심의위를 하지 않은 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목사님, 스님, 원장님, 선생님 같은 일반 시민들이 모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그래도 오늘 공개 브리핑이었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네, 원래는 오늘도 비공개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항의하자 모두 발언 5분만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나머지 3시간 55분은 또 비공개였습니다. 들으면서 좀 이상했던 게 분명 검찰 보도자료인데 마치 김 여사 진술서 같은 문장들이 있었거든요. 권오수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 상장사 대표가 주가 조작을 한다는 상황이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다. 뭐 이런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되면 혐의를 부인하고도 기소돼 유죄를 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가장 억울한 거 아니냐. 이걸로 국민 설득이 되겠냐. 망한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냐. 또 뭐 10년 전 일인데 기억 못할 만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검찰이 김 여사를 피의자라고 불렀잖아요. 혐의를 받는, 즉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이니까 수사를 통해 의심을 풀어야 하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입니다. 김 여사가 자신들이 보낸 서면 질문지를 1년이나 뭉개는데도 검찰은 빨리 내달라고 독촉만 했고 자신들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들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오늘 검찰은 4시간 브리핑 내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만 반복했고 마지막에는 억울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다. 이제 검찰 수사로는 안 되고 특검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브리핑에서는 중앙지검이 수사심의 대신 자체 검증 장치로 내세운 일명 레드팀 얘기도 나왔는데요. 레드팀에서 수사팀 결론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팀은 수사 기록이 다 공개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아직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국회가 추천하는 특검도 검찰처럼 김 여사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 줄지 의문입니다. 레드팀에서도 수사팀 결론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밝힌 입장입니다. 한 대표는 다른 한편으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을 강조하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텃밭 사수에 성공한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두고는 변화와 쇄신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향해선 3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며 사실상 이른바 한남동 라인 정리를 재차 압박했고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혹 규명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거칠어진 한 대표의 발언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무당짓 그만하고 당정일체로 혼란을 수습하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친윤계 사이에서도 당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치 보수가 이제 분열해서 서로 틈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별다른 입장 없이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야권은 면죄부를 상납했다. 검찰이 제3부속실로 전락했다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세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불법 여론조사 의혹,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야권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검찰이 권력의 제3부속실로 전락했다. 국민적 분노와 정의보다 김 여사 기분이 우선이냐고 입을 모아 질타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두고 처통령, 검찰처장 등 패러디가 난무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에 막혀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무너진 지금 진상을 규명할 방법은 특검뿐이라며 오늘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 의혹이 기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났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까지 확대됐고, 명태균 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등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국정농단 의혹과 검찰의 김 여사 수사 지연, 봐주기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어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모두 카더라 수준의 추측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마저도 김 여사에 올인하고 있는데 민생 대신 정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폭주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방탄을 비판하면서 김 여사 방탄을 자처한다면 국민들 보기에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명태균 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죠. 명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한 출마 예정자를 여론조사를 통해 도왔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유서영 기자입니다. 2018년 2월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매체 시사경남에 당시 한 대학교 부총장 윤모 씨의 기고문이 실립니다. 세계적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를 창원에 유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사경남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윤 부총장의 삼성전자 유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찬성이 69%로 나왔던 겁니다. 이후 윤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창원에 삼성전자를 창원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명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관도 아닌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던 겁니다. 명 씨는 지역 정책에 관한 조사일 뿐 선거 관련 조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순수 정책 여론조사가 아니라 후보자 띄우기용 여론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의 이름과 직함, 삼성전자 유치 주장을 알려 창원 시민에 대한 윤 씨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시사경남 한 직원도 명 씨가 윤 전 부총장에게 기고문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인지도를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의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 씨와 함께 일했다는 강혜경 씨 증언과 비슷합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 더 읽혀줌으로 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법원은 명 씨가 범행을 주도하고도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씨가 경선에서 떨어져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윤 씨는 자신은 여론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때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 변호를 맡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결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이라 주목됩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입니다. 재작년 3월 MBC PD수첩은 성남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보도 1년 반이 지난 작년 9월 대통령실이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으로 규정한 데 이어 형사 고발과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즉각 해당 방송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중징계인 과징금 1,500만 원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고 올해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 당시 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처분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같은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제재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됐다며 위원 구성에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처분 당시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에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돼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 성립을 위해선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그간 파행 논란이 거셌던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 추천위원 2명만으로 방통위가 1년 넘도록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이 줄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어서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8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수장이 2번이나 교체되는 사이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 넘도록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3명은 공석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2명이 14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방통위는 매번 같은 답변으로 일축했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2인 체제 위법성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되면서 그간 방통위가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 역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보도 전문 채널 YTN을 민영화시킨 최대 주주 변경 승인과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은 이미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방송사에 대한 각종 제재 처분을 방통위에 맡기는 방심위도 사실상 심의 의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더라도 상임위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방통위가 기능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처럼 2인 체제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의결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그 결정들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다 소송으로 계속 또 나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전이 연속되는 파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는 23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 결정을 앞둔 KBS에서는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의 야권 추천 이사들과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내고 2인 체제 방통위에 추천으로 임명된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기자회견을 고사했던 한강 작가가 오늘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축하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한 한강 작가는 3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글을 통해 세상과 만나겠다 밝혔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미소를 지으며 나타난 한강 작가. 가슴엔 존경할 만한 사람이란 꽃말에 보라색 난초가 꽂혔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 꼭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작가는 그동안 많은 축하에 화답하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94년 첫 소설을 내놓은 뒤 올해로 30년. 쏜살같이 흘러간 세월에도 글을 쓰던 순간만큼은 생생하게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글을 쓰며 보낸 시간은 마치 30년의 곱절은 되는 듯 길게 전류가 흐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딱히 즐기는 것 없이 읽고 쓰며 글 속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이 가장 좋다는 천생 작가.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입니다. 60세까지 완성하고 싶은 글이 3개 있지만 이야기가 더 많이 생각나면 죽음도 맞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른 쓰고 싶은 책들이 생각나서 어쩌면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3권씩 앞에 밀려있는 상상 속 책들을 생각하다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말입니다. 세상은 한강을 찾으며 들뜬 모습이지만 작가는 상을 받기 전과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책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주요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만적 판결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유족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경찰에 면죄부라고 해, 면죄부! 이게 무슨 재판이야! 이게 무슨 나라냐고!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용산경찰서 등의 보고를 받고 이태원에 인파가 집중될 거라는 걸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 대비의 필요성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 서울청과 용산서 등의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었다며 이를 피상적인 지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관할 서장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이 선고됐지만 그 책임을 윗선인 김 전 청장에게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당직을 선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경찰 최고위급 인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의 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많이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죄가 없다면 도대체 159명의 아이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김 전 청장을 끝으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일단락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역할은 특별조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조금 전 끝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탈락 위기에 몰렸던 LG가 삼성을 꺾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LG는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에서 선발 투수 임찬규와 구원 등판한 에르난데스의 무실점 호투에다 5회 말 홍창기의 희생플라이로 얻은 선취점을 끝까지 지켜내 2연패 뒤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일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인 4차전에 LG는 선발 투수로 엔스를, 삼성은 레이에스를 예고했습니다. 이틀 전 오대산 단풍이 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촬영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선제길 시원한 계곡물을 따라 노랗고 붉은 빛깔 고운 단풍이 인사를 건네고 있고요. 늦더위에 반소매 차림으로 가을 산행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면서 가을 추위를 부르는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을 폭우가 우려됩니다. 강원 영동에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많게는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져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비가 가장 강한 시점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도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지역이 20에서 60, 많게는 80mm가량이 되겠고요. 강원 높은 산지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산행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져서요. 일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9도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사들 권한이 강력하고 무서울 수 있다면 그건 계속 의심하고 불러 캐묻고 증거와 허점을 찾으려 하고 어떻게든 죄를 입증하려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그러질 않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이라던 얘기를 새삼 곱씹게 됩니다.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거라 여기고 법 아래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겐 그게 더 무서운 면모겠죠.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